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도남마 하정대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오늘 오전 신년사를 통해 최고위급 회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도 이를 긴급 타전하며 남북관계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홍 교수님. 네. 오늘 김정은 신년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용의를 이제 표명을 했는데요. 네. 올해가 이제 우리에게는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라고 한다면 김정은에게는 뭐 조국 해방 70주년 그리고 분단이 아니라 당창건 70주년. 예, 그게 더 중요한가 봐요. 그렇죠. 분단보다 그게 더 중요한데 그걸 마치 만회라도 하듯이 남북관계 문제를 A4 용지 한 장 이상의 많은 분량으로 얘기를 하면서 고위급 회담도 할 수 있고 분야별 회담도 할 수 있고 정상회담까지도 조건과 환경이 맞으면 하겠다. 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도전적입니다. 내용이 정상회담을 할 용의는 있지만 이러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한 페이지 정도 밝히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 이제 중단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도전적으로 하는데 논조 자체는 좀 유화적이다. 네, 그러면 그 도전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정상 최고위급 회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이죠. 정상회담은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그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책임은 남한에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김국익 교수님. 예. 그러면은 지금 방점이 남북 정상회담 등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쪽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이런 것들 조건을 내건 쪽에 더 방점이 있는 겁니까? 둘 다 같이 한 건데요. 예. 근데 어쨌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자기의 입으로 공개적인 특히 신년사 같은 비중 있는 연설을 통해서 최고위급 회담, 즉 정상회담을 이야기한 것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건 뭐냐면 2012년, 13년, 14년 연 3년 연속인지 12년은 뭐 그냥 공동사설이었습니다만 13년, 14년, 이제 15년까지 세 번째 육성 연설을 한 건데요. 김정은이 신년사를 육성 연설하면서 지속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그 수위를 높여왔어요. 개선하겠다 해왔는데 작년보다 좀 높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2013년보다는 14년이 높고 14년보다는 올해는 계속 높은 거죠. 왜냐하면 최고위급 회담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의지를 밝힌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급 회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놨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문맥상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한미군사훈련, 그 다음에 흡수통일이나 제도통일을 시도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남쪽한테 우리 제도를 먹히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남북관계가 풀릴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면서도 풀리려면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좀 해줘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지금 제시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큰 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원하고는 있지만 자기들의 어떤 조건, 제시한 것도 어느 정도 그것이 충족될 때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못지않게 북한의 김정은 신년사에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의 교수 조길 교수를 연결해서 바로 북한의 김정은 신년사 어떻게 보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길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조 교수님, 오늘 김정은 신년사 핵심 키워드를 뭘로 보셨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게 좀, 예전에 비해서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 경제 관리 방식을 결정적으로 개선한다는 걸 재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포인트 아니냐 싶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남북 관계에서 최고위급 정상회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나는 경제 개선 분야를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 교수님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열릴 것 같습니까? 글쎄요,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북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은 제가 봤을 때 지난해부터 특히 2014년에 들어와서는 전국적으로 농업도 공업도 결정적으로 지금 개혁을 본격화하고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러면서 경제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따라서 또 23개까지 특구를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투자가 들어오는 거 없지 않습니까? 생산 요소도 안 들어오고 있죠. 시장 네. 개척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2014년 한 해에 굉장히 그 외교를 활발히 했지 않습니까? 예. 유럽서부터 미국, 러시아 타단에 중국도 왔었고, 근데 별로 얻은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를 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개방이 필요한 게죠. 투자가 네.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막 그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결국은 특구도 만들고 여러 나라와 관계도 개선해봤지만 투자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남쪽에 기댈 수밖에 없다. 북한의 김정은으로서는 그러한 예. 배경이 있는 셈이네요. 자,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 예, 예. 남쪽 정부 그리고 북한 예. 모두 남북 관계를 좀 올해가 분단 예. 70년인데 획기적으로 좀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가 싶지 않아요. 하나는 네. 흡수 통일 내지 이런 걸 벗어나야 하고, 두 번째는 네. 가치 판단 내지 도덕 판단하고 문제 해결 수단은 갈라야 한다는, 가치 판단하고 문제 해결 수단을 같이 자꾸 섞어 놓으니까 방법이 잘 안 보이지 않냐. 네. 그래서 저는 가치 판단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갈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예. 어느 한쪽의 제도, 사상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쪽으로는 그거는 갈등뿐이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건 좀 한쪽에다가 놓고 얘기를 해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네요. 그렇죠. 예. 예. 조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보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사를 한 게 있는데 네. 그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김정은 제1노동당 제1비서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동시에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새해 2015년은 조국해방 이른덜과 조선노동당 창건 이른덜 시대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네. 홍현익 교수님이 얘기할 때도 잠시 얘기를 했는데 네. 두 분이 모두 70년을 강조했는데 약간 방점은 다르네요. 예. 우리 대통령은 당연히 광복 70주년 또 분단 70주년이기 때문에 해방된 지 7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여전히 되고 있어서 통일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그 멘트를 하신 것 같고요. 이것은 사실 지난해부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 또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서 통일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특히 작은 통일부터 시작해서 큰 통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 가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단 70년이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끝장내자는 의미로 강조를 한 것 같고요. 김정은의 오늘 신년사는 이제 분단 70주년이지만 동시에 이게 당창건 70주년이라는 건 뭐냐면 1945년에 10월 달에 조선노동당이 처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창건 70주년이라는 것은 북한에서는 꺾어지는 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신년사에서도 10월 달에 대축전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당창건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2015년 10월 달에 대축전장을 맞이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창건 70주년을 축하하는 북한 나름의 여러 가지 가시적 성과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아까 조호길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경제 발전이 필요한데 2014년 4개의 경제특구와 19개의 경제개발구를 발표를 해가지고 23개의 지역을 만들어서 외자 유출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내적 안정성과 더불어서 이제 대외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한 절실한 시점인데 이게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당창건 70주년에 맞는 하나의 업적, 어치먼트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나마 중국하고 한국에게 경제협력의 파트너를 좀 필요로 하겠죠. 그게 아마 저는 제가 볼 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북관계 개선이 가장 핵심 올해 그거였는데 두 사람의 그런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고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남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사람 얘기를 보면은 우리는 교류, 소통, 그래서 신뢰를 해가지고 통일의 길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 저쪽은 북남 관계에 무슨 큰 단판 이런 걸 좀 먼저 주장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큰 전제 조건을 깔고 있죠. 한마디로 말은 안 했지만 가로 속에 북한은 중국이랑 군사훈련 안 하는데 왜 한국은 미국이랑 군사훈련을 외세와 함께 군사훈련 하냐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자기들은 김정은이 얘기로는 우리식 사회주의가 남한의 체제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는데 좀 우스운 얘기죠 우리가 보기엔. 예. 그런데도 남한에게 그 체제를 따르라고 하지 않는데 남한은 왜 남한의 제도를 북한에다 심으려고 하느냐. 네. 이런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번째 사항은 단지 그 어떤 제도 이식뿐 아니라 우리의 정부 당국자들이 이를테면은 병진 노선은 반드시 실패한다. 그러면 병진 노선에는 경제 발전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다 실패한다니까 완전히 북한을 그냥 깔아뭉개는 듯한 느낌을 주고 네. 인권 문제라는 건 김정은이가 생각하기엔 자기네 내정 문제인데 왜 간섭하느냐. 예. 이렇게 하고 전단 살포 같은 것도 가뜩이나 지금 나 30살에 그 정권 유지하기도 힘든데 주민들한테 저 정권 디오프라고 하는 그 전단을 보내니 네.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 그 남북 정상회담이 되느냐 이런 김정은이 생각이고요. 예. 우리 대통령께서는 신뢰와 변화를 통해서 남북 대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뢰라고 하는 거는 따지고 보면 과거에도 남북 정상들끼리 합의가 두 번 큰 합의가 있어요. 6.15 14합의. 네. 그럼 그건 어디 갔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신뢰가 혹시나 북한에게만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냐. 근데 네. 북한도 우리를 안 믿고 있거든요. 예. 그럼 북한도 우리를 믿고 있다면 나오겠죠. 우리 대통령 하시는 말씀대로 신뢰라는 게 과연 북한이 우리를 신뢰하고 있는 게 전제가 되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북한도 우리를 신뢰 안 하고 있거든요. 예. 또 하나 변화라고 하는 거는 변화하면 북한은 골바초프처럼 하다가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신뢰와 변화라는 게 우리가 듣기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말이지만 김정은이가 보기에는 이게 흡수통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 갭을 우리 정부가 메울 수 있으면 정상회담으로 가는 거고 그걸 못 메우면 아마 정상회담 가기 어렵지 않을까. 결국은 큰 얘기, 남북 정상회담까지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진전이 되려면 앞으로도 난관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자, 김 교수님. 예. 오늘 김정은의 신년사 작년하고는 보면은 태도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점이 달라졌죠. 어떤 점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 이제 육성으로 공개적인 발언을 한 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신년사에서. 예. 갈수록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자신감이 더 있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2012년 오늘 거 나오는데 예, 2012년 4월 15일에 이제 그야말로 김일성 100주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4.15 광장에서 처음으로 공개 연설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연설하는 폼이 어색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지쳤고 힘들었고 예. 뭐 밑을 쳐다보고 뭐 그냥 읽었던 형식이었는데 그리고 갈수록 좀 나아지는 형국이 뭐냐면 그 연습을 했던 것도 있지만 이제 경험이 쌓인 거죠. 네. 집권 3년 차가 넘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대내적으로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택, 처형까지를 비롯해서 자기의 중요한 엘리트들에 대한 이 군기 잡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당, 정군 모두 영역에 대해서 내가 이제 확고한 주인이다. 내가 가는 대로 간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제는 대중 앞에 서거나 연설을 할 때도 상당한 이제는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어디 가서 강연할 때 청중한테 일단 밀리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청중을 우리가 가르쳐줄 수 있다. 내가 한 수 가르쳐주겠다라고 하는 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의 오늘 신년사 읽는 과정은 정치 권력의 대내적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 그다음에 엘리트에 대한 자기의 장악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또 대중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조금씩 리더십 스타일에서 좀 스스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홍 교수님, 오늘 보면은 원래 매년 새 1월 1일 날 자정 0시에 바로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시신이 안치는 금수산 태양궁역 가잖아요. 그런데 당정군 대표 고위 간부들을 많이 데리고 갔는데 오늘은 그냥 군부만 데리고 가서요? 어떤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작년에는 리설주하고 함께 당정군의 고위 인사들 다 데리고 갔는데 아마도 이게 추측인데 3년 동안 군부를 완전히 길들이는데 굉장히 너무 좀 지나치게 했다. 그래서 군부의 사기가 너무 죽은 거 아닌가. 그래서 군부 사기도 좀 이제 살려주려는. 그리고
역시 김정은이가 생각하기에 올해 남북관계 개선하고 북미 대화라도 하면 결국은 사회 기강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이럴 때 결국 군부의 밑받침 아래서 예. 권력을 튼튼히 하면서 남북 대화도 하고 북미 대화도 한다. 예. 뭐 이런 생각으로 군부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군부를 데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남북 대화는 강조하지만 여전히 군부에 대한 신뢰는 확실하게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태욱입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본 뉴스 중에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5가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재, 임세령 열애, 소니 해커들 언론사 위협, 박영규 수상소감, 박순애, 그리고 중국 상해 압사가 순위에 올랐는데요. 이 중 오늘 살펴볼 가장 뜨거운 뉴스 그 첫 번째는 이정재, 임세령 열애입니다. 2015년 첫날 연예계 첫 번째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배우 이정재와 대상그룹 임세령 상무인데요.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이어온 인연. 그간 수차례 열애설에 휩싸였으나 늘 친한 친구 사이라고 했던 두 사람이 드디어 교제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이정재 씨의 전 여자친구인 김민희를 통해 시작됐다는 점, 그리고 임세령 상무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전처라는 점도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이 돼주었고 결국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역시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조심스럽게 시작한 만큼 꼭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 사이에 우정은 없다, 사랑만이 있을 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가장 뜨거운 뉴스 그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박순애입니다. 작년 말 종가 기준 1억 원 이상의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총 14명의 연예인 주식 부자가 공개됐습니다. 양현석, 이수만, 배용준, 박진영 등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름은 역시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새로운 주식 부자 박순애가 나타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며 단아한 이미지로 사랑을 받은 연기자인데요. 알고 보니 100억 원이 넘는 주식 부자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남편이 있었습니다. 박순애의 남편은 흥국주정공업의 대표이사 이한용 씨인데요. 소주의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고 업계 2위로 탄탄한 회사라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뜨거운 뉴스처럼 여러분도 2015년 사랑이 넘치고 주머니와 마음 모두 넉넉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가장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야당 당대표 후보 빅2, 박지원과 문재인 두 의원이죠. 이 두 분이 새해 벽두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는데요. 다름 아닌 광주 무등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또 엄마라 부르던 할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정영근의 충격적인 범행 동기가 드러났는데요. 이중혁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 김경진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쾌부터 첫 번째 이슈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무등산은 내 거야. 빅2들의 신경전.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강한 야당은 싸움도 잘하고 타협도 잘하는 유능한 야당입니다. 정부 여당에 맞서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고 타협할 때는 감동적인 양보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은 지금 특정 계파의 당으로 전락하느냐, 우리 모두가 주인인 당으로 가느냐 하는 기름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당을 살리는데 제 정치 인생을 걸겠습니다. 당의 변화를 위해 모든 힘을 모을 때입니다. 서로를 지역으로 나누고 계파로 구분하면서 대립하고 다툴 때가 아닙니다. 최진 소장님. 네. 근데 무등산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박지원 대표하고 문재인 의원이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겁니까?
정치를 하려면 광주에서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세 곳이 있는데요. 예. 무등산. 네, 무등산. 두 번째는 5.18 묘역. 아, 5.18 묘역. 세 번째가 양동시장입니다. 양동시장. 예, 민심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세 군데를 들려야 돼요. 양동시장 광주에 있는 건가요? 광주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무등산은 이제 특별하게 네. 아주 정치적 의미, 역사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예.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는데요. 네. 저기 이제 광주 사람만 아는 사실이 있는데 무등산에 올라가는 길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심사로 올라가는 평탄한 길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산장으로 올라가는 상당히 험난한 길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어디로 올라갔어요? 근데 주로 정심사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예. 사람도 많고 올라가기도 쉽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는 정심사 쪽으로 가봐야 광주 사람들 민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하도 많이 속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진짜 광주 민심을 얻으려면은 정심사라는 험한 길로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광주의 민심으로 본다면 오늘 눈이 좀 왔나 보네요. 예. 예. 근데 진짜 민심을 얻으려면 박지원 대표 같은 거 제가 보기에 산장 쪽으로 한 5번 정도는 올라가야 됩니다. 어허. 한 번이 아니고. 그리고 문재인 어려운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예. 한 10번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 예. 우리가 한 사람도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올라간다면 한 15번 정도는 올라가야 예. 광주 시민의 민심을 얻을 민심을 얻을 수가 지금 있다. 상당히 싸늘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지금 무등산 산행을 두고 이제 전당대회 이 두 빅 후보가 내가 먼저, 네가 먼저 이렇게 지금 다투는 모습인데 네. 저는 새 백두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좀 더 격조 있고 커지고 네. 그리고 또 국민이 오늘날 정치에 뭘 바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치 지도자들이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일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어 보이는 듯이 부딪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정치가 희화화되는 거고 예. 이제 개그 소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좀 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보다 더 큰 가치와 덕목, 대한민국의 위기를 진단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국민들이 어디를 아파하고 무엇을 속시원히 뚫어주기를 바라는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노선과 정치적 가치, 자기의 철학, 방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두 후보가 다툴 때 예. 야당도 수권 정당으로서의 가능성도 보이는 것이고 예. 또 그게 생산적 정치가 되는 것인데 예.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무등산은 물론 광주의 아주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건 민주화의 5.18 묘역이 있는 곳이고 또 광주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두 곳 중에 한 곳 아닙니까? 예. 한 곳은 부산이고 하나는 이제 광주. 광주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먼저 무슨 선점해서 기싸움하고 이미지 정치 이런 게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바라는 정치일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아주 상당히 그 고개가 예, 저도 뭐 사실 그 점은 비슷합니다. 의견이. 네. 무등산을 100번 올라가는 건 좋지만 그걸 마치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궁금한 게 예. 같이 가면 안 돼요? 그 9시고 8시 반 뭐 했다가 서로 신경전해서 문재인 의원이 오후 1시로 바꿨다는데 그냥 같이 가면은 그 어차피 지지자는 같지 않습니까? 예,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네. 특히 광주 같은 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고 이를테면 이제 무등산뿐만 아니라 이번 참배 가지고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뭐 국민묘지를 어느 묘지를 가고 어느 대통령 묘지를 안 가고 이런 문제가 많은데 예.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좀 열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자꾸 뭐 닫힌 리더십을 열린 리더십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야당도 이제는 좀 그렇네요. 통크게 열린 모습을 좀 보여.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무슨 좋겠다는 상도에 어긋난다, 안 어긋난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좀 열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주 묘한 게 또 있었습니다. 그 새누리당하고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똑같이 국립현충원에 가서 전직 대통령들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좀 대조적인 장면이 있었죠. 예.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제 소위 야권의 이제 문희상 위원장을 위시해서 DJ 묘역을 참배하고 네. 소위 보수 우파의 지도자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묘역은 참배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고 DJ 묘역을 참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 우영균 대표를 중심으로 잘했다, 신선하다, 뭐 이제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협상과 지금 타협이 실종된 지금 그런 정치 아닙니까? 갈등과 대립이 되어 있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저는 김무성 대표가
결국 오늘 DJ 묘역을 참배한 것은 그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저는 존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또 김대중 대통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민주화 투쟁 과정에 아주 또 대선배고요. 예. 그래서 나는 이런 정치가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의 이 갈등 그리고 대립의 정치를 녹여내는 하나의 난 작은 움직임으로 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만 지금 현재 오늘 야권에서도 이런 진영의 논리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정치는 서로 대화로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간의 대립과 갈등만을 조정을 해서는 결국 그 어떤 문제도 풀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치의 기본 기능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 제반 사회에 걸쳐져 있는 대립과 갈등을 정치 스스로가 풀어내주는 것인데 예. 오히려 이들이 서로 대립과 갈등의 선봉에 서서 지금 현재 오히려 분노의 사회 그리고 또 한치 앞으로 필요한 일을 해내지 못하는 이런 정치에 사실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차제의 여야가 국민이 바라는 정치로 조금 한 걸음 새해는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 아니죠. 새정치연합 입장에는 사실 전두환 대통령을 방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불가능하고. 다만 네. 이승만 대통령 정도는 묘역을 방문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박정희 대통령 인정한다면 네. 사실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예. 그리고 만약 이승만 대통령 부정하고 그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요. 조선시대 그럼 태조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재평가 이런 문제까지 복잡하거든요. 네. 저도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예.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제가 한 말씀만 마무리 좀 드리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현재 2015년 대한민국까지의 역사를 3등분을 하면 제일 첫 번째가 건국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가 산업화의 역사고요. 세 번째가 민주화의 역사거든요. 예. 건국의 역사의 대변자인 이승만, 그리고 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예. 그리고 민주화의 또 상징인 김대중 대통령. 예. 이런 묘역은 여야를 아우를 것 없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앞으로 여야가 예. 서로 작은 그런 시각들을 버리고 좀 대승적 차원으로 나아가. 근데 굳이 제가 그 제목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네.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를 완성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큰 공헌을 세운 건 분명하지만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 4.19를 통해서 국민들을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 정권 마지막에. 예. 박정희 대통령도 부마 사태 때 결국은 또 그 과정의 민주화 운동 이 고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거든요. 예. 그러면 그 죽어나간 사람들의 유가족들은 예. 아직도 그게 용서하는 마음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보면 일종의 편협하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참배에 관련해서 그런 지점이 있기는 있는데 예. 결국은 아까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미래로 나아간다면 야당 쪽에서 참배를 하는 게 맞긴 맞을 터인데 예. 그 같은 아픔의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정도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거 중국의 덩샤오평이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마오쩌둥 수석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때 덩샤오평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은 7이고 파는 파는 3이다. 예. 그 소위 화합과 통합 그리고 역사를 존중하는 인식이 오늘날 드디어 중국이 미국과 패권 다툼을 정도의 강대국으로 가는 국가 대통합의 원동력이 되었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는 조금 한번 지켜보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맞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과가 그 과가 예. 너무나 강력한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렇게 편협하게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 점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최단배 변호사님, 문희상 위원장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직을 내려놓으면 나도 이승만, 박정희 묘역도 가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참배하고 싶지만 결국은 당 주변에서 말려서 못 간다. 이런 뉘앙스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사실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도 맞고 두 분 말씀도 맞죠. 근데 이제 문희상 위원장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제 후세 사람들의 몫이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도 이제 어느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실 각 당에서 지켜야 할 가치가 있고 이제까지의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한지는 아직까지는 평가가 완전히 하나로 맞춰지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평가가 다를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하지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아직까지 정리가 된 것은 후세 사람들의 몫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을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평가는 후세 사람들 아니면 국민의 몫으로 남겨두고 네. 앞으로의 정치로 나아가려면 결국은 서로 통합하는, 그러니까 대화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쾌도남마의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엄마라 부르던 할머니를 충격 자백. 자,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술 드셨어요? 괴로워. 뭐가 괴로우십니까? 그냥 죽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 신경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죽여주세요.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살해하였다고. 자, 최단배 변호사님. 어떻게 엄마라고 부르던 할머니를 그렇게 성폭행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저도 사실 동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네.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아직 피의자가 검거되기 전에 동기가 밝혀지기 전에는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를 하셨을 때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설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라고 불렀고 이제 보통 이럴 경우에는 뭐 채무와 관련된 동기가 아닐까 했는데 결국 이제 밝혀진 게 처음에는 술 먹고 홧김에 살해했다고 했다가 이제 프로파일러 심리 분석가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성폭행을 하려다가 살해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충격적인 동기이지만 이제 알아보면 이제 이 정영근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좀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로 이제 술을 좀 많이 먹는 경향이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교육을 좀 덜 받았고 이렇게 좀 이제 지능이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엘리트 같은 경우는 아니다 보니까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이제 술을 먹으면 사람이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홧김에 그런 이제 뭐 성폭행 관련된 충동 조절이 안 돼서 이렇게 했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이제까지의 모든 것들을 봤을 때에는 또 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뒤에 있는 모든 우발적인 경우들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희 변호사님. 이 범인이 처음에는 술김에 홧김에 그냥 때려서 죽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술을 바꿔 성폭행하려다 안 되니까 죽였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형량의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까? 그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살해를 했다고 하는 범행 자체는 이제 곧바로 자백을 했었고요. 다만 동기에 대해서 친어머니처럼 이렇게 따르는 할머니를 성폭행했다는 게 본인이 스스로 많이 부끄러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뜻 자백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결국 이제 프로파일러가 설득을 해서 자백을 한 걸 보면 형량에 있어서 이 이제 성폭행 동기를 자백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가지고 형량 차이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최단배 변호사님. 지금 자백을 처음에 했을 때 그때는 믿지 못한다고 경찰이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술김에 홧김에 한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근데 프로파일러를 결국은 투입을 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낸 거예요. 이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어떤 거길래 이렇게 자백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어떤 범죄들이 있었을 때 그런 범죄들을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원래 기존의 업무이고요. 증거가 없거나 최근같이 동기가 딱히 없는 범죄 같은 경우에 이제 피의자들과 만나면서 계속해서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그런 심리 상태라든지 어떠한 왜 이러한 동기들을 가지고 내왔는지 이렇게 그런 끌어내는 동기나 아니면 그런 심리를 끌어내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난 홧김에 살해했다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까지의 데이터베이스나 정황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홧김에 살해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프로파일러가 계속해서 설득하고 면담을 한 끝에 결국은 성폭행을 하려다 반항을 하자 홧김에 살해하게 됐다. 이러한 동기를 알아내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오빠 믿어 사진만 찍을게. 자, 이런 말 믿고 있다가 큰 코 다치죠. 지금 자, 최단배 변호사님. 결국 카메라 테스트를 받게 해주겠다면서 모텔로 유인을 해가지고 성관계를 맺었더니 이모 씨. 그런데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일단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낸 이유가 이제 피해자들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강간 같은 경우에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폭행과 협박이 이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한다가 원래의 대법원의 기본적인 취지이고요.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성관계를 가지려고 해서 강제로 하려고 하는데 싫어.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까?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하지만 이제
원래는 정말 현저히 반항에 불과해야 됐고 예전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살짝 반항한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기존에 일관된 취지였지만 이제는 판례가 굉장히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반항을 한 정도, 그러니까는 뭐 반항의 의사가 현저히 폭력이 이렇게 완전히 현저히 불가능하게 내가 의사를 저합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반항을 했다. 내가 반항이 곤란한 정도의 폭행이어도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판례는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보험 설계사를 집으로 불렀어요. 내가 보험을 들어줄게 와라. 그래서 보험을 들어주러 집에 왔는데 그 보험을 들어주려고 왔던 설계사를 이렇게 강간을 한 사례였는데 그 강간을 했을 때 피해자가 힘으로 제압을 하고 강간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번과 똑같이 현저히 반항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반항 조금은 했지만은 진짜 막 세게 안 했으니까 이건 안 들어준다. 그런데 이제 그 피해자가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냐면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반항을 했을 때에는 이후에 더 나에게 더 많은 피해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잘못하면 두려워서. 흉기로 위협할 수도 있고 목숨을 뺏을 수도 있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더 반항을 하다가 혹시 내가 정말 살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위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항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자신의 가슴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나 조폭이었다. 너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 정도 도 반항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강간이 된다라고 이제는 판례가 좀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런데 왜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면 현저히 곤란하지 않은데 무죄가 됐느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이제 강간 이후에 같이 둘이서 모텔에 함께 그냥 걸어 나왔고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도움을 바로 요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칠 지나서 그러니까 피해자로 보이는 그 여성분이 다시 연락을 해서 또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는 이게 일반적으로 강간에서의 범행 이후에 일어나는 피해자들에 의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여서 무죄로 봤다기 때문에 이번 판례를 단순히 그 폭행과 협박의 정도로만 결정한 판례는 좀 아니라고 보입니다. 김경희 변호사님. 그런데 제 느낌에 그 이후에 같이 나올 때 바로 신고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도 또 연락한 거는 혹시라도 무대를 시켜주고 뭐 이런 거 있을까 봐서 그때는 자기가 하기 싫은 성관계를 어쩔 수 없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혹시라도 사후에 어떤 대가가 있을까 봐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강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적인 사건의 취지가 일단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은 안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썩 내켜서 성관계를 맺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분명히 싫다는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끝나고 나와서 방금 최상비 변호사가 말한 대로 그냥 같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또 같이 편의점 가서 뭔가 물건을 같이 사고 또 며칠 있다가 다시 연락을 하고 이런 점에 비춰보면 그게 내키지 않았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뭔가 좀 의문이 든다. 법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본인이 모델을 하고 싶다는 그 어떤 욕구하고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마음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법원에서 그렇게 보고 무죄 판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 20대 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뭐 여성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딸 가진 부모들도 많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강간을 당할 당시에 자기가 무서워서 그냥 저항을 덜했다 한다면은 그 상황이 끝난다면 빨리 신고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중요한 징표죠. 그게 본인이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자기가 마치 다시 뭐 만나자고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으면 되는 거 그래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최상비 변호사님, 우리나라의 이런 그 강간에 대한 기준 외국하고는 좀 차이가 많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강간에 대해서 좀 비판이 있었던 게 강간을 보는 것이 폭행과 협박이고 일단 일관되게 예전에는 그 폭행 협박이 현저히 여자가 아예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안 돼, 일반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강간을 할 때 강간죄를 이제 판단을 할 때 기준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강간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념 또 남자의 보수적인 관념에서 강간죄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항의 의사를 아예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의 없이 한 성행위 자체를 모두 강간 성범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수위를 낮춰야 이제 피해자들을 좀 더 보호할 수 있지 않나라는 지적은 있습니다. 그 수위를 낮추면서도 적어도 피해자들이 이거를 꼭 해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 같은 데는 아무리 같이 모텔에 들어갔더라도
그냥 하기 직전에 노 얘기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요. 지금 최근 한 2, 3년 전부터 대법원 판례의 경향이 네. 대체로 노 했는데 남자가 조금 강제적으로 밀어붙여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러면 강간죄로 인정을 해가는 추세입니다. 아, 지금 예,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 강간죄가 인정이 안 된다. 이 부분은 사실은 한 3년, 5년 올해 과거의 판례들이고요. 최근에 판례의 추세는 많이 변했습니다. 아하. 거기다 이제 강간 말고 강제 추행 간행 신체를 더듬는다. 지난번에 박희태 의장 같은 경우 보면 골프 그 캐디분에게 이렇게 콕 찔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 얘기도. 네. 근데 그것도 강제 추행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처벌 수위에 관한 문제인데 강간하고 강제 추행하고 근데 강제 추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한다. 그다음에 강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폭넓게 인정해가는 추세에 있다. 예. 그래서 외국의 어떤 이론하고 별 차이가 없이 가고 있다.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단배 변호사님. 그런데 같은 재판부가 거의 비슷한 상황을 놓고 이번에는 또 위력에 의한 간음을 유죄를 인정한 게 있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같은 경우 이번 사건도 이제 앵커님 지적하셨듯이 이 여자분이 자기는 사실은 그렇게 내키지 않는 성행위를 했는데 그게 나한테 혹시나 모델 제의를 계속 일을 주지 않을까 이러한 좀 마음이 있었다 수 예.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와 비슷한 게 같은 재판부에서 했는데 여성을 속여서 성관계를 한 방송국 직원이 있었어요. 네. 영화 감독을 사칭해서 배우 지망생을 모텔로 위임해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 경우에 재판부는 방송국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나 고용과 관련돼서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을 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죄가 됐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업무나 고용 관계가 인정되기는 좀 어렵다. 예. 또 그렇다면은 강간죄로 처벌해야 되는데 강간죄로는 또 폭행이나 협박 정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 그렇다면 또 처벌할 수 있는 게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에 대한 간음이 있는데 또 이분은 미성년자는 또 아니었어요. 피해자가. 그렇기 때문에 딱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지적하셨듯이 이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뭔가 저 사람이 나에게 위력이나 위계, 그러니까 법에 의한 위력이나 위계는 아니지만 뭔가 나에게 직업을 줄 것 같이 해갖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개별 사건에 관련된 뭐 논평보다는 예. 우리 사회가 어느새 이렇듯 도덕적 가치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인성과 품성에 관련되어지는 게 점점 고갈되고 메마르는 사회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새벽도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같은 날 정말 참 국민들께 우리가 좋은 얘기들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네요. 차제에 예. 대한민국이 아마 저는 크게 변화를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해결할 주체인 기관이나 정부든 정치든 이것을 못 해낸다면 이제는 어느 주요 일간지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국민이 나서서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것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요. 보면 이런 아주 온갖 엽기적인 사건들이 네. 계속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금년에도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런 사건을 개별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뭔가 사회 병리학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 오히려 정신치유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의무적으로 어떤 청소년도 필요하고 또 저희들 같은 사람도 필요하면 하고 정신과 치료를 심리 치료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어떤 치유 프로젝트가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도 해야 하지만 이제는 국민이 같이 정부와 협업을 해서 우리 이 사회의 병폐를 이제는 개선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 잘 들으셨습니까? 적어도 강간에 대한 법원의 기준이 좀 완화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 새벽도부터 35명 압사.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영상을 좀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바로 이게 상해 와이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1월 1일 자정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앰뷸런스가 지금 와 있는데요. 위에서 고층 건물에서 누군가가 가짜 돈을 뿌렸다고 그럽니다. 가짜 돈을 뿌리니까 아하 이게 진짜 돈인 줄 알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35명이나 압사하고 4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정욱 부원장님. 아니 이렇게 가짜 돈 뿌리는 거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남의 나라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저 상해 와이탄이라는 곳은 저도 뭐 여러 차례 가본 곳인데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중국이 이제 일국 양지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 이게 시장 경제가 가져오는 저는 폐해가 이제 드디어 중국에도 하나둘씩 불거져 나오는 신호탄이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최진 연구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우월성은 이미 이제 역사 속에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안고 있는 많은 폐해들이 있거든요. 가짜 돈을 뿌렸다. 물론 이제 이것은 중국 정부 당국에서 이런 류의 사고 원인, 뭐 안전관리 소홀한 기관이 책임이던 기관의 책임도 물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짜 돈이 어떤 배경으로 뿌려졌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 압사의 원인이 되었는가, 이걸 분석해 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것 또한 역시 우리가 뭐냐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정신적 세계의 가치보다는 물질 만능주의, 그런 수위 변해가는 시장경제 체제의 작은 어떤 하나의 폐해의 상징적 사건이 이게 아닌가, 이런 걸로 보고, 우리 대한민국도 물론 앞으로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주조 속에 우리가 갖춰야 할 정신적 가치, 이 도덕적 기준 내지는 지켜야 할 준칙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어떻게 더 소중히 보듬어 안고 갈 것인가, 이 점에 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은 논의와 고민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게 과거에 여러 번 진짜 돈을 뿌린 적이 있었거든요. 중국에서는. 근데 이번에 이제 가짜 돈을 뿌렸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 이게 형사처벌 대상은 됩니까? 충분히 예상 가능하니까 저게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상해죄로도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지금 현장의 인구가 30만 명이 모였다는 거거든요. 그 30만 명이 모여 있고 정말 이 사람 사이가 이렇게 공간이 없는 상태인데 위에서 저 돈을 뿌려가지고 저렇게 몰리도록 해서 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건지 예상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 혹시 중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서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중국 형법하고 우리나라 형법이 큰 기본 구조가 차이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을미년 첫날 보내드린 쾌도남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마지막 발언 기회는 우리 이준혁 원장님하고 최진 소장님 같이 드리겠습니다. 을미년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2015년에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민봉과 위민의 나라, 그래서 국민이 위롭고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대한민국 정치권과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희망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기를 저는 고대해 보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마디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보고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쾌도남마 시청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름 위에 태양을 보면서 올 한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왼쪽에 청양, 저게 원래는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티베트에서 살고 있는 양 중에 하나라고 그런다. 올해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청양의 기운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